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인사를 드릴게요. 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여정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고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함께 소통하는 자리 WID 슈퍼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의 음악 네, 즐겨주시고요. 짧게 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천주교 예수회 청년 사도직위원회에서 평신도 청년 사목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7년도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맞춰서 천주교 예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전대회인 마지스 2027 코리아 준비위원회에서도 체험팀을 맡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2027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과 만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깊은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WID 슈퍼클래스 5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강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님은 소설을 통해서 사랑과 신앙, 우정과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우리 시대의 상처와 연대를 이야기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밝히는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이십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박수로 네,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모셔놓고 옆에 앉혀놓고 제가 부끄럽도록 무한 칭찬 본격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작가님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에 2013년 문예지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소설집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그리고 밝은 밤, 장편소설 밝은 밤 등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 사랑을 받으시고요. 젊은 작가상, 한국일보 문학상, 대산문학상, 최근에는 김만중 문학상까지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에세이 백지 앞에서를 출간을 하셨어요. 바로 불과 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최은영 작가님 이 자리에 오신 또 큰 이유 중 하나가 프란치스카 로마나 네, 자매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렸으니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인사 말씀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이 주말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는 북토크와 같은 형태로 제가 작가님께 좀 편안하게 질문도 드리고 같이 토크하는 식으로 여러분 약간 유퀴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사실 부업으로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름 독립책방계에서 제가 억지로 저희 이렇게 북토크 할 때 제가 지금부터 유재석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북토크의 유재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 먼저 신간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13년 정도 작가 생활을 하면서 책을 5권 냈는데 다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에세이를 묶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긴 에세이 10편 정도가 실린 에세이집이에요. 네. 백지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책이 정말 하얀색인데 제 책은 이 집 벌써 너덜너덜 이렇게 책이 더러워졌는데 전 그 백지 앞에서라는 책이 지금 되게 너덜너덜 더러워진 모습이 그렇게 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손때가 네. 계속 묻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보면서 작가님께서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정말 진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이야기를 책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로 써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 그리고 그 비결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의 타고난 그 기질과 성향상 그 약간 숨기지를 못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숨기지를 잘 못하고 뭔가 이게 약간 이상한 고집 같은 건데 그냥 없는 말은 안 하고 싶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진실한 말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저한테 강하게 다가와서 이제 가식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냥 듣기 좋은 말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저를 기분을 좋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자라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글을 쓸 때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저랑 처음 만난 게 네. 2021년, 2년 오. 코로나 네, 끝물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작가님께 팬레터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작가님 팬들이 몇 분 와 계신데 구구절절 팬레터를 좀 쓰고 작가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가톨릭 신자이신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맞다면 제게 응해주시고 저랑 같이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다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났고 정말 네. 제가 막 울며 신앙 얘기를 했던 그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작가님께서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이 그 전에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어떻게 작가님이 신자인 걸 알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마 작가님의 글을 쭉 보셨던 팬분들이면 가톨릭 신자로서의 경험이 많이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첫 소설집인 쇼코의 미소에 실려 있는 단편 한지와 영주라는 작품에는 떼제 공동체에서 사셨던 네. 경험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같은 소설집에 있는 미카엘라라는 작품에도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 미사에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되게 많은 눈물샘을 좀 자극했던 작품은 작가님의 장편 소설인 밝은 밤에서 세비 아저씨의 신앙 이야기인데요. 그건 정말 가슴 절절하게 제가 읽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좀 언제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계속해서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키워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 집 자체가 신앙에 있는 집이 아니고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기독교 신앙 자체를 굉장히 배척하고 혐오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멀리 학교를 다니게 돼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성당이 길거리에 있었는데 거기 성모상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항상 지나가면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그 성모상을 보면 항상 그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어떤 할머니 분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손을 모아서.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계시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지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저 성당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보다 어리셨는데 40살이었는데 그 어머니 친구분이 카톨릭 신자셨는데 그때 좀 안타깝게 돌아가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그 카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같이 성당 가보자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비자 교리를 듣게 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뭔가 되게 어떤 뭐 사람한테 의지하는 법 같은 거를 잘 배우지 못하고 뭐든지 다 혼자서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막 절대로 뭐 도움을 구하면 안 되고 좀 그런 상황에서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나도 의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게 저한테는 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엄청난 그런 것이 저에게 깊은 신앙은 없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외롭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런 의미로 저에게 신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그 작가님 작품 속에 있는 좀 신앙 이야기들 했었는데 좀 두드러지게 이 구절에서 좀 신앙을 느꼈다라고 한 구절이 이렇게 좀 뒤에 보시면은 준비되어 있는 게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265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읽어보시. 작가님 육성으로 네. 읽는 게 더 좋으시겠죠? 네. 네,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다. 밤하늘의 별빛들을 보고 하늘의 구멍을 뚫어 지상의 인간들을 바라보는 저 너머 누군가의 눈빛이라고 믿기도 했다. 네, 이 뒷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별빛은 신의 눈빛이거나 더는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들의 시선이었다 하면서 이 눈빛에 대한 그리고 눈빛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하느님의 좀 눈길,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좀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신앙 있는 가족 안에서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당에 가서 수녀님한테 그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반에 세례 받고 했을 때 뭐랄까 엄청 사랑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알 수 없는 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달 그 까리타스 수녀원에서 중고등학생 모임 같은 걸 했어요. 그거를 이제 매달 다니고 했는데 그 수녀님들이 가면은 막 과자도 엄청 주시고 그리고 되게 막 재미있고 뭐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소년기에는 제가 경험한 어른들은 되게 차갑고 특히 학교 생활에서는 좀 폭력적이고 좀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수녀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하는 그런 거에서도 좀 하느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고 또 대학교 가서는 그 청년 성서 모임이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연수 가잖아요. 그래서 연수 가서 그때 정말 많이 하느님 사랑을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때는 제가 진짜 시니컬하고 어두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해서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떼제에서도 지냈었는데 그때 정말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수녀님들이 계속 너무 잘해주시는 것에 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든 적은 없었어요? 수녀님들이 이제 저희가 막 과자를 엄청 먹고 있어요. 과자가 엄청 많아요. 막 먹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근데 있잖아 막 너희가 수녀가 되면
대학교 등록금도 다 이렇게 수녀원에서 내주는 거야 막 이러세요. 네, 노골적이셨네요. 네, 그래서 진짜요? 막 이래요 또. 네, 그랬어요. 상당히 노골적이셨네. 네. 왠지 뭐 이런 저는 N이어가지고 이런 상상 의미 없지만 제가 만약 수녀라면 그 청소년기에 최은영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네. 생각보다 되게 단단한 어떤 신앙생활 역사가 있다는 걸 저도 좀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두 번째 질문으로 또 바로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작가님 소설 속에 사실 인물들이 대부분 좀 다양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좀 상처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상처는 또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계 안에서 되게 연결되고 그 연결이 곧 위로가 되고 연대가 되고 하는데요. 자기 안에 결핍을 좀 마주하는 인물들의 좀 속마음, 심리를 묘사하는 걸 보면 제가 다 제 마음을 들키는 것 같은 순간들이 대부분이고 또 나와는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인격인 이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좀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묘하게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요. 작가님의 소설이 주는 그 특유의 상처가 저는 공감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부재한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가 되게 부재한 이 시대에서 되게 필요하고 귀한 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누군가 아주 소외된 이가 받은 그 상처를 되게 내 것처럼 느끼면서 읽을 수 있다는 그 체험이 되게 귀한 체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좀 쇼코의 미소 그런 부분들로 쇼코의 미소에 그 청년 소유의 방황을 담은 어떤 한 대목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3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따가 또 더 긴 거 시킬 거라서.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비겁하게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런 이상한 오만으로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나의 삶이 속물적이고 답답한 쇼코의 삶과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하루하루가 생생한 삶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 같다.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는 한 방송국의 영화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아카데미 등록 비용을 대기 위해서 밤에는 영어 과외를 했다. 팀원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카메라 촬영을 배우고 꽤나 알려진 영화 감독의 강연을 듣기도 하면서 초심을 다져나갔다. 물론 지난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나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되리라는 내 꿈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대학 동기들은 은행으로, 항공사로, 출판사로 저마다 직장을 찾아서 떠났다. 나는 그 애들이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돈과 안정만을 쫓는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내게 중요한 건 오로지 의미였다. 나는 나의 꿈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위했다. 그러나 두려웠다. 영화 감독이 되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는 영화를 찍는 것은 확률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자기는 시나리오 쓴 지 얼마나 됐어? 라는 물음에 쭈뼛거리게 되었을 즈음 나는 30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5년간 시나리오를 썼고 작은 영화들의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런저런 영화판 뒤풀이 자리에 가서 가십을 듣고 퍼뜨리기를 잘했다. 창작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나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것이고 내가 머무는 세계의 한계를 부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늘 돈에 쫓겼고
학원 일과 과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으며 돈 문제에 지나치게 예민해졌다. 생략. 그래서 꿈은 죄였다. 아니, 그건 꿈도 아니었다. 영화 일이 꿈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꿈을 쫓았다면 나는 적어도 어느 부분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지 감독이 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다. 나 자신도 설득할 수 없는 영화에 타인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 착각이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저 영화 감독을 꿈꿔본 적이 없어도 너무 공감이 가지 않으시나요? 이런 감정의 결들을 나는 분명 느꼈던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끄덕끄덕 해주고 계시는데 이 대목처럼 좀 이렇게 섬세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되게 좀 비겁하기도 하고 되게 심연까지 내려가야 마주하는 그런 찌꺼기 같은 감정까지도 이렇게 꺼내놓는 이런 담대한 글쓰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나의 미숙함까지도 성찰해내서 이걸 언어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제가 이 낭독하신 거 들으면서 그거를 썼을 때 저의 그 찌질한 모습이 너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거를 썼어요. 뭐 더하고 빼는 것도 없이 그냥 찌질하고 막 일이 너무 안 되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막 그 인생이 망했다는 기분에 사로잡히는 그 20대 그 말의 그 느낌이, 네, 제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글로라도 그거를 쓰면은 좀 마음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쓸 때 제가 이렇게 식탁에서 쓰고 있었는데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가지고 있는 좀 뭐 더럽고 구질구질한 것들이 언어로 나오면은 좀 이렇게 슬플 때 울었던 것처럼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글을 쓰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의미로 좀 편안해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만 써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해서 쓰면은 그게 잘 안 와닿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가장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고 정말 사람들이 이걸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까지 써야지 좀 시원한 그런 기질이 저에게 있어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이 저는 늘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의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네. 가장 약하고 취약하고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감정에서 시작을 하니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행사 오프닝 때 작가님을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밝혀온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사실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가톨릭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들 우리가 받은 좀 사명 중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덕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작가님 책 속에는 언제나 좀 은둔 청년, 성소수자, 세월호 유족, 용산 참사 유족, 기지촌 여성, 계약직 인턴,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 목소리를 잃어버린, 우리가 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이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되게 생생하게 날 것 같이 막 펼쳐지니까 그 깊은 이야기를 아프게 경청하게 되고, 또 그 인물이 마치 된 것처럼, 난 그 인물이 아니지만 그 인물이 된 것처럼 그 마음에 또 이게 공명하게 되는데요. 이런 좀 소설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어떤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을 선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되고 차별을 견디고 모멸감을 삼켜내는 이들과
좀 독자로서 내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되게 어떨 땐 폭력적이고 차가운 시선 이런 것도 좀 자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를 이제 소설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선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계시거든요.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고 계신데 저희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은 다음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모든 존재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지, 이 소설을 읽기에 이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좀 바라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 사회가 되게 무서운 곳이잖아요. 되게 무섭고 사람을 영혼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저를 두렵게 하는 부분인데 사람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고 뭐 여자고 남자고 뭐 직업이 뭐고 뭐 어디에 살고 얼마나 가졌고 이런 걸로 절대 규정이 될 수가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나가서 살다 보면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기보다는 되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저 사람은 뭐 그런 지역 출신이잖아. 뭐 이런 사람이잖아, 저런 사람이잖아 하면서 그냥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해 버려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보세요? 모두 고통을 받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고통받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조금은 가여해야 되는 존재야라는 마음이 그 책을 읽고 나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마주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잊는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있고 내가 모르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정말 고유한 영혼을 가진 존재야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안 되죠. 이 작은 마이크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다니 신기하네요. 그 말씀해주신 거 그대로 이어서 진짜 요즘에 세상이 무섭잖아요. 사실 무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전 전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현재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죠. 전 그래서 작가님 작품 중에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죽어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밝은 밤의 세비 아저씨의 신앙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밝은 밤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밝은 밤은 장편 소설인데요. 증조모, 할머니, 엄마, 나까지 4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 현재의 나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교차되면서 이런 사랑과 연대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작중의 세비 아저씨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구교 집안 출신의 신자고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쟁 때 일본으로 징용이 돼서 히로시마 원폭에서 원폭 당시 이제 죄 없이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직접 목격을 하고 나서 하느님과 싸우고 싶다 해서 종부성사를 거부하고 끝내 돌아가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이들의 죽음을 그대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천주님과 나는 싸울 거야 이런 마음을
그 세비 아저씨의 아내 세비 아주머니의 마음, 세비 아주머니가 그걸 그대로 이제 유언을 지키고자 그 천주교 집안인 시댁과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려지는데요. 이런 무력감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께 바라기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전 너무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 고통이 가까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됐는데, 밝은 밤을 쓰실 때와 또 지금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무거운 질문들에 대한 좀 작가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약간 인간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두면 이렇게 경사면에 올라가 있는 공처럼 절망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 쉬워요. 절망하는 게 너무 쉽고, 너무 어둡게 생각하고, 희망을 저버리는 게 그냥 사람으로서의 본능, 그냥 동물로서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멋지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젊을 때는 막, 아, 다 필요 없어. 막 별거 없어. 뭐 그냥 다 망하라고 그래. 이게 되게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는 저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사실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절망의 끝에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놓아버리는 그런 결말이 있다고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세상은 앞으로 엄청 나아질 거야. 뭐 세상은 바뀔 수 있어. 막 인간은 너무 대단한 존재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만은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절망적이고 조금도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붙들고 가면서 절대로 이 절망의 목소리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한 지금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항상 마음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되게 절망에 가득했을 때 이 밝은 밤 세비 아저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좀 마음에 많이 좀 와닿았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비 아저씨는 계속 싸우잖아요. 네. 끝까지. 그런 세비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세비 아주머니가 그 세비 아저씨가 이렇게 달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하느님 품에 가는 상상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네. 그것이 그 믿음,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 신뢰, 세비 아주머니 신뢰가 되게 저에게는 저의 절망을 인정해주는 좀 하느님 목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절망도 그 절망의 앞에 좀 싸우려고 하는 내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 같이 들렸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네. 사실 그 마지막 그 부분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이거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의 작가의 말에 나와 있는 멘트인데, 이거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도 네. 써놨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편하시라고. 네,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모로 결핍이 큰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삶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벌처럼 느낀 적이 많았다. 그렇지 않은 척 스스로를 포장할 때조차 그랬다. 그런 내가 나의 결핍에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쉽게 점프하여 갈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안다.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고, 나는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나의 결핍을 안고서 그것을 너무 미워하지도 너무 가여워하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일. 나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중인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 글 보면 정말 그대로 이 작가의 말처럼 좀 써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히 이 작가의 말에서 마지막에 슬프면 슬프다는 걸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걸 알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 나 자신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 어떤 눈길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걸 시작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희망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북토크라는 것을 혹시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시나요? 제가 너무 좀 나른하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일부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문학적 감성에 촉촉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2부에는 퀴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퀴즈 때 작가님께서 신간을 증정해 주시는, 심지어 되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퀴즈 하실 수 있으니까 10건 가지고 오셨는데 10분께, 그리고 다른 사원분들도 있으니까 2부에서의 소통의 시간 좀 기대해 주시고, 다들 편안하게 쉬시고 5시 정각에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요. 한 10분 정도 쉬시고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